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만과 편견 파일럿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진영, 최강옥, 손혜연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보면서 PD하라 정신이 없어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가계부채 공영방송 KBO 이렇게 세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지만 결국은 각각 한 분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 하시는 걸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KBO가 제일 가벼우니까 KBO로 먼저 할까요? 절대 가볍지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랜만에 경제알바, 검찰알바 뒤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 나가고 또 반응들이 또 어땠어요? 우리 주 선생은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팬들이 뛰어와서 알아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이거는 제 주위 사람은 이거를 본 사람이 없어서. 네. 아 진짜요? 네. 이번에 유튜브나 페이북 라이브가 조회수가 꽤 됐는데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2, 3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가면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이번에는 4만 넘어서 5만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금방 올랐거든요. 공 선생님 처음 하셨던 경제알바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막 3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그때는 다른 데를 어딘가 타고 들어온 잘못 온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랬고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안정되게 가면서는 이제 보통 그쵸? 보통 그때가 보통 한 10만 정도. 예, 보통 10만씩은 들어왔었죠. 예. 한 번에 10만은 아니고 며칠 지나서 쌓여서 그렇죠. 예, 누적 횟수로 따지면 네네. 10만 넘어갔었고요. 유튜브도 예. 제가 보기에는 경제알바, 정치알바 때보다 더 빨라요. 이번에 조회수가. 그래서 믿고 보는 주진영, 최강욱이라고들 많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정신없이 무슨 회의 다니고 돌아다니느라고 유튜브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때 네. 한 이후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댓글에 유료 해라 마라 이거 원래 의견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헤라가 많아요. 아 네. 네, 근데 마라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많이 듣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유료를 하면은 접근이 좀 차단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유료의 그래서 경우에 이제 결제가 쉬움냐라는 문제도 아니 있겠죠. 그거는 이제 쉽게 돼 있습니다. 팟빵이 이번에 다른 데가 하나 하면서 페이팔까지 다 해서 아주 잘 해놨어요. 외국 것까지. 그래서 그거는 잘 돼 있는데 이제 저희도 무슨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뒤에서 또 이제 험담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단 하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더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수기 민주주의 인기 아닙니까? 충분히 얘기해보고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단은 또 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 수를 갖고 투표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냥 보고 그때까지 우리도 정리를 해가면서 가자는 거. 반응들을 별로 못 봤다니까 저는 다 반응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댓글들 저기 주 선생님 댓글 보니까 칭찬 일색이던데. 그거는 이제 별로 썩 내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거죠. 굳이 댓글 쓰면서 하지 말라고 댓글 쓰겠어요? 이제 그런 반응도 있었던가 하면 트위터에선 좀 안 좋은 반응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FTA 얘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 부분과 관련돼서 주진영 선생님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 격하게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예, 나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하기를 잘했다는 뜻이야? 그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신 건데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뒤에 그렇게 그걸 갖고 소위 까댈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련히 되게 잘했다? 자세하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느낌에 저 한 번 본 적은 없는데 그분들 논리가 원래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한 거는 또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반대를 했었어야지. 근데 그건 별로 이게 심각하게 안 우리나라에서 들으셔도 진보 되는 거예요. 진영이 자기네들 그 발걸음이 이만큼 꼬인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FTA에 관련된 발걸음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FTA가 되던 당시에는 이게 저희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진보 진영 혹은 개혁 진영의 입장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노 대통령의 희생 이후였던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FTA 특히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노 대통령이 결국 궁지에 몰려서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까지 놓고 이제 FTA를 그러면 그동안 FTA가 어떻게 됐나면 이제 점검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TA를 반대하던 당시에는 이거 하면 진짜 큰일 나서 나라가 절단난다라고 주장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라를 절단내는 일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긴 기간 동안 FTA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것을 이제 주재원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러든 저러든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결단 나지도 않았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무슨 우리나라 그 덕분에 크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둘 다 틀렸다. 주재원 선생님의 입장은 그러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절단 날 거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던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우리가 그분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해 드렸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니냐. 소고기도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들은 좀 우리가 진중하게 좀 긴 호흡으로 보고 믿고 지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의 노무현 흐름은. 대통령 때 얘기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박근혜 정부 내내 또 FTA에 대해서 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또 이번에는 또 재개정하자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는 또 그걸 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야당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보는 주진영 선생님과 인물로 보는 뭐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인 건데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문재인 대통령이니 FTA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것도 또 하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FTA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것이 경제학자의 관점이라고 하면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그렇게 거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FTA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쪽에서도 좋은 게 있고 우리 쪽에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한쪽에만 좋으면서 어떻게 그게 협정이 되냐 안 하면 그만이지 나한테만 나쁘면. 그러니까 그 일을 갖다 실용적으로 어프로치할 일을 왜 이념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그걸 또 갖다 놓고 또 이거는 또 어느 진영에서 말한 거니까 그거 때문에 찬성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근데 대중들은 이게 균형감 있게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또 싸우고 이러니까 자꾸 악의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 FTA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난주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하시는 얘기들 중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선 이제 이 금기어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이제 다들 한마디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들 버티고 있는 그 친문들 그리고 대통령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팟캐스트도 되게 재밌는 게 어중간했던 사람들이 전부 친문이라고 다 갖다 붙었어 일로.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재미로 늘 그렇게들 하지만 뭐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항상 댓글은 이게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 사람들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인정하고 들으면 댓글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보다는 이 FTA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 사안을 갖다 그 자체로 봐야 될 일을 갖다 지나친 정치 논리로 사람들이 더 과도하게 이용을 한 아주 근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도리어 입장이 말려버린 아주 이상한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벌써 그러는 사이에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원래 오늘 주제로 돌아갔으면 하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 공영방송 얘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진 이사도 계시고 또 제가 최근에 이 MBC, KBS 파업 관련돼서 제일 뼈아프게 들은 얘기가 공영방송,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공중파방송 두 개나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파업한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없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뉴스는 MBC 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진영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파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 하시는 분들 구성원들 정말 절박한 투쟁을 하고 계신데 밖에서는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좀 개괄을 좀 한번 그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네. 최강욱 변호사는 언제부터 그 방송문화진흥재단에 이사를 했어요?
방송문화진흥회에 진흥회. 제가 2012년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끝났고 2018년 8월까지가 두 번째 임기인데 2012년부터 했던 게 9기 방문진이었고요. 10기 방문진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된 거. 네, 만 5년이 지나고 6년째 됐는데 기존의 MBC 경영진이나 또 저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니까 그때까지 MBC 경영권은 자기들이 지켜낼 것이고 MBC의 현재 방송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요지부동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그 물론 뭐 전임 사장이 임기가 만료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김장겸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고 그걸 이제 저희는 알박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임기가 시작된 사장을 무슨 나가라고 하느냐 임기를 채우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합법성의 틀 안에서 했던 거죠. 그동안 5년 동안 별의별 험한 꼴을 다 직접 다 보셨겠네요 이사회에서. 예, 저는 진짜로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되나 싶은 일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 구성원들이 여야가 6대 3이죠. 네, 6대 3이 KBS는 이제 7대 4로 돼 있고 방문진은 6대 3인데 저쪽에 6분들이 그 MBC 지난 9기 때는 MBC 출신 분도 있었고 신문사 출신 분도 있었고 교수 출신, 뭐 변호사 출신, 학계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기로는 과거에 제가 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파에서 추천해가지고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그때 이슈가 이제 그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폄하 발언을 가지고 제명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거 다루는 위원회였는데 그때도 꽤 정파적이라는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슨 격렬하게 얘기가 격하난사고 오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팩트가 확인이 되니까 합의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공영방송의 이사고 명색이 당시에 MBC의 방송 품질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다 왜 저렇게 되지 방송에 갈수록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김재철이라는 사장이 취임한 거는 8기 이사 때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합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억지와 비논리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대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8기 이사회 때도 그랬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9기 10기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뭐 10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날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거의 활극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기 공개된 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로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가다가 공방이 오가다가 본인들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꺼버려요 스위치를. 그러면 외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쌍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외부라면은 회의장 바깥에다가 있고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이제 주로 언론 전문 기자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기사를 쓰죠. 그러니까 회의가 공개하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든 조금만 예민한 이슈가 있으면 비공개로 돌리려고 하고 그걸 숫자를 앞세워 가지고 표결로 해서 비공개로 만들어 버리고 내지는 그냥 독단적으로 스위치를 꺼 가지고 비공개 상태로 만든 상황에서 비공개로 해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사유가 있죠. 뭐 근데 그거와 해당되느냐에 상관없이 해당이 없으면 표결하자 해가지고 비공개를 해버리고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게 마치 해당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공개를 해버리고 왜 그게 해당되냐 그러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표결하자고 해가지고 또 비공개를 하고 정말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록을 만드는데요. 회의록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개를 해도 누가 무슨 의견을 냈다라는 게 기록되는 게 회의록이잖아요. 발언만 있고 발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면 회의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누가 말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 내용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그 9기 방문진 이사로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회의록이 거의 속기록 수준이었어요. 속기록 중에서 좀 이렇게 이런 킁킁거리는 얘기나 이런 것만 빼고 그냥 다 정리한 얘기였는데 어느 정도 지나더니 그걸 간략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초록으로 바꿨어.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회에서 이거를 요구하면은 그 방문진 국정감사를 받거든요. 거기다 다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한 얘기가 가니까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니 그 힘들게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줄이는 게 방법이냐. 그랬더니 역시 또 그것도 표결을. 예, 해서 이제 줄이더니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안 쓰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름을 안 쓰냐. 그 전엔 썼는데. 네, 그 전에는 하던 거를 그리고 KBS, EBS 뭐 이런 데는 아예 속기록을 다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법에 방문진은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속기록은 작성하되 외부에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막힌 게 이사장이 누가 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저기 김재철 씨를 내보내고 김문환이라는 그 법대 교수 출신이 와서 이사장을 하면서 아 고민대 교수. 아 예 아시네요. 예. 법대 교수. 예. 네. 그 양반이 하여튼 꽤 고집도 세고 억지가 심한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10기 이사회 개편되자마자 제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명분도 없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하니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 가지를 했고 또 하나는 방문진을 영어 약어로 이 사람들이 FBC라고 씁니다. 뭐냐 그랬더니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예요. 그런 영어들을 들어보셨어요? Foundation for Broadcast And도 아니고요. Broadcast Culture야. 그렇게 어떻게 누가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제안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래도 이거는 누구나 다 잘못됐다라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안 고쳐진 거니까 이 정도에서 최소한의 합의라도 한번 이뤄내는 경험을 하면 그래도 쌩억지는 못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걸 제안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대 교수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반대하면서 MBC, FBC 이러면은 운이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더니 아니 그게 이유냐 그러니까 우리 이화도 EWHA라고 쓰면은 아무도 이화라고 안 읽는데 그냥 그렇게 썼던 거라서 그냥 하는 거래요. 고유명사하고 이건 다르지 않냐? 파운데이션이 고유명사냐?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고유명사냐? 컬처가 고유명사냐? 그것도 브로드캐스팅도 아니고 엔드는 왜 빠지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있다가 표결합시다 이렇게 하고 손 들고 반대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회의록에다가 도대체 이름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뭐 기밀이 얘기될 우려가 있고 뭐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할 수가 있고 어쩌고 해서 그거는 회의 비공개 사유지 회의록에 이름을 안 쓰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논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표결합시다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이사가 하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논리를 한 번만 얘기해 보시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냥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첫날부터 이분들이 보였던 게 이제 고영주 씨가 9기 이사회 때는 감사였고 10기 때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됐는데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유명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서 우리나라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애국 진영의 그 대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애국 진영 신년 할애회 자리에서 2013년 1월인가 이제 박근혜 씨가 당선된 직후에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뭘 이사장을 하겠다는지 말겠다는지 얘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막 아니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아이 그걸 몰라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막 이래서 지금 그 사죄 광고 판례를 얘기하는 거냐 그때 가타부터 얘기도 안 하고 또 표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사죄 광고를 내도록 하는 민법 법원이 그 판결로 그걸 명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몇 단 크기로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국가 공권력이 말하자면 사죄를 강요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학자라는 사람이고 법률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도대체 할 얘기냐 라고 하면 그냥 또 먼 산 쳐다보고 내 생각이 그래요? 표결합시다. 그냥 그런 거예요. 매번의 회의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이 그것도 어려워지면 스위치 내린 다음에 이제 막말하면 쌍욕을 하죠. 저한테 이제 삿대질하면 야 지랄하지 마 임마. 네가 뭔데? 뭐 이런 녹음하지 그거. 거죠.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도 김재철이라는 사람도 그때 이제 있을 때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하고 왜 이제 매각하는 주식 매각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이진숙 씨가 와서 당사자니까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안 오고 대타로 사장이 왔어요 세상에. 임원이 대타로 사장 보내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김재철 씨가 그렇게 이사회를 안 나오려고 매번 도망 다녔는데 거기는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그 전에 뭐 억지를 여러 가지 쓴 게 있었습니다. 그 법인카드 가지고 횡령한 게 문제가 됐을 때 규명이 안 되는 돈이 있으니까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대북 사업 하는데 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날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증인신문하면서 포위하는 방식으로 몰아붙였더니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완전히 몰렸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네가 뭔데 이 자식아 공영방송 사장을 협박해? 네가 지금 내가 만만하게 보여?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두다가 왜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 이거 흐트러버리는 이런 전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때 뭐 회의장을 쫓고 쫓기고 너 거기 안 서 뭐 이거 해서 활극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그 10km 넘어와서는 아예 뭐 사장이 친히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이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억지를 쓰니까.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 왜 MBC가 그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를 했느냐, 왜 그 뒤에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됐느냐라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보도본부장이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고영주 씨가 감사했는데 딱 얘기하는 게 세월호 탄 학생들이 다 죽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 보니까 담요 쓰고 살아나 있는 애들 많던데 왜 하나도 구조를 못했다고 하냐 그게 오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진숙 씨조차도 기가 막혀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해경이 한 사람도 구조를 안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바깥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보도가 돼서 나를 그 망신을 시키느냐. 그래서 회의록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나 논리 체계나 무슨 이런 것들이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그 박문진 이사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드는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저 막무가내 같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굳이 그런 박문진 이사를 왜 와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닐까?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죠. 그래도 명석이 뭐 언론학 교수니 뭐니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국위 박문진 이사를 할 때 차기환 이사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2번 8기 때도 하고 9기 때도 하고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10기 때까지 와 있는 김광동이라는 사람이랑 둘이 연임을 한 상태였고 둘이 동갑인데 차기환이라는 분은 여기 있다가 이제 KBS로 가서 지금 현재는 KBS 이사거든요. 차기환이라는 분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맡은 사건들이 그간에 보면은 최근의 사건으로 보면 정호성 변호인으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다가 정호성이 사임시켰잖아요. 그 사건. 그다음에 그 백남기 농민 저기 돌아가신 사건에서 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변호인. 그다음에 뭐 세월호 유족 택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발했다고 나섰을 때 이 사람이 변호인.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다. 뭐 그 억지 쓸 때 그 변호인. 그런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월호 특조위에 그 여당 추천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파행시킨 그 특조위원으로 고영주하고 차기환이라는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래 익숙하네. 그 세월호 특조위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 문제는 그렇다면 야당과 여당이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각각 지명할 때 아무런
사람이나 막 지명할 수 있게 해놓은 그게 큰 문제겠네. 이게 정말 희한한 게요. MBC는 6대 3이고 KBS는 7대 4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거가 뭐냐? 없어요, 근거가. 법 규정에 보면은 유일하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뭐 각계의 뭐 인사를 선임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KBS 이사는 역시 그렇게 방통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 KBS 이사의 권한은 사장을 추천하는 권한 그거만 돼 있고요. 방문진 이사는 이게 방문진이라는 게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임원 선임권 뭐 또 본사 MBC가 지방 MBC들의 또 대주주이기 네. 때문에 그 지방 계열사 임원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이런 지배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맨날 모든 정권이 다 이걸 이용을 해서 장악을 했죠. 아니 요거를 굳이 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하면 됐지. 방송사 임원들을.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엄기영 사장이나 정현주 사장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법 절차에 외피를 띄는 게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제 방문진하고 KBS 이사회가 언론에 주요하게 언급되고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집 조인트 발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방문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 이분들은 방문진은 뭐 9명 중에 6명이라는 건 3분의 2니까 완벽한 교두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마음대로 한 거죠. 법에 의해서도 하지 않는데 여야당 간의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국위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뭐 김구라 씨 같은 사람 이름을 지명하면서 그 편성제작본부장이나 편성국장에 이런 사람이 보고를 하러 오면 김구라 씨 같은 사람을 왜 출연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방송법상의 편성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나도 내용에. 그게 궁금하던데, 그러니까는 거기 보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런 얘기를 거론하고 개입을 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위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성권 침해이기 때문에 누구를 출연하라 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누구를 왜 출연시키느냐? 그 출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MBC 사장은 그 거기에 이사회로 안 들어와요. 아니죠. 그 MBC 안에는 이사회가 있어. 네. 그러니까 KBS하고 안에도. MBC가 다른 게 KBS는 방송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방문진은 그냥 주주기 때문에 MBC 주식회사 MBC의 이사회는 따로 있고요. 이건 방문진 이사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회사라는 것은 이사회가 그 통제를 하는 것이지 주주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는 주총을 통해서 표결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법의 규율만 받는 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의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권한이 거기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놨어. 네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약간 기형적인 구조이긴 해요. 그럼 애초에 그거를 자기들이 MBC 회사에 이사회 멤버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걸로. 방문진 이사회가 다 뽑죠, 그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MBC의 이사회에 방문진이 뽑은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그 MBC의 이사회를 통해서 MBC의 경영진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더 정통적인 방법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KBS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생긴 이유는 사실은 MBC를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일이거든요. 역사를 따라가 보면 부산문화방송이 맨 처음에 생겼고 그거를 이제 김지태 씨가 인수를 했고 그게 이제 5.16 장학회로 다 뺏기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언론 통폐합 시절에 그거를 대기업에다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강제로 보유하게 해서 인수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다시 뺏어가지고 KBS에다가 주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KBS가 70%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7년 6.29 이후로 법을 바꿔서 방문진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는 이제 그때 아예 선생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보드 멤버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건 주식회사를 그대로 놔두면서 공영성을 부과하자라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그렇다 보니 이게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특별법의 지배를 받는 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걸 막아야 되면은 이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 쟤네 이사회에 맡겨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해고하고 뭐 단협도 안 하고 경영도 망치고 이러는 거를 그냥 다 방치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극우 방송의 성격을 띠도록 유도해야 될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개입하겠다 해가지고 또 끼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넘나드는 거죠.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숫자로 어차피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니냐. 요거만 내세우면서 애매하면 표결하자. 밀리면 표결하자. 요걸로만 그냥 계속 버텨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벌어지는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정말로 지금도 속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맨 처음에 김우룡이라는 분이 이사장을 하다가 8기 때 이분이 이제 그 조인트 발언 이런 걸로 이제 물러나고 신동화에 나는 말. 네네. 김재우라는 분이 그 건설회사 임원 출신인데 MB하고 무슨 저 사우디에 같이 있었대나 뭐 그 인연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위방문진까지도 이사장이 연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표절 문제가 터지죠. 단국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도표 각주까지 완벽하게 표절이 된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뭐 표절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안 나간다 어쩌고 하다가 그 결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쿨했어요. 관둔다고 하고 사임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해외여행을 즐기고 나서 나가긴 했는데 세상에 선생님 나가는 날 그러니까 10시쯤에 회의가 소집돼서 나간다고 하고 이제 관두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법인카드를 들고 신세계백화점에 가가지고요. 그걸로 상품권을 풀로 사가지고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 상품권을 사려면은 본인이 가지 않으면 못 사요. 김영식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그거를 사가지고요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연말에 방문진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그때 고영주 씨였거든요. 이분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 의견으로 거기다가 적었어. 적절함. 이거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고 환수 조치를 해라.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감사 의견으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의결이 됐어요. 근데 아무 조치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뭐 연락을 안 받는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짜증내고 그냥 뭐 맘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덤비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그 김문환 씨가 이사장으로 와서 했던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기고 뭉개서 넘기고 이제 고영주 씨가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 제기한 문제였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이사장이 됐으니 이제 해결해라 환수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감사 때 한 얘기지 이사장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결하자. 속이 또 깊으신 분이네. 진짜 돌아버립니다. 이제 이사진의 구성이나 이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저희가 알겠는데 그래서 파업이 진행이 한참 됐잖아요. 근데 파업 자체가 별로 경영진이나 회사에게 압박을 못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압박은 긴장 되고 있죠. 되고 있나요? 압박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드라마는 지난번 2012년 파업 때도 결방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지금은 컨텐츠고 광고가 물론 제일 큽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경영 상황을 어쨌거나 기본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PD들은 파업에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이거를 펑크가 안 나게 해오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도 이제 결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그냥 뭐 방송이 계속 되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KBS, MBC가 가지고 있던 시장 지배력이랄까? 이 점유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지금은 종편도 많고 뭐 케이블 채널, TVN 이런 것들이 연예 프로도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다음에 어차피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지 않잖아요. VOD로 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찾아보면 되니까 별 그 파장이 크지 않고요. 그거는 방송 사고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정말 MBC가 어이없는 방송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것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시청자 스스로
이거에 대한 별로 그 선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벌어지는 파업이기 때문에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시용 기자, 뭐 경력 사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입 사원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뽑지 않고 예, 외부 사람들 갖다가 채워놨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열심히 일하던 능력 있는 기자 PD들은 다 배제시켜가지고 뭐 쓰레기장 관리나 시키고 아니 스케이트장 관리나 시키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허접한 방송 인력으로 그냥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재방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이권이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오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임원 자리를 지금 2008년 9년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명이. 그러니까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조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회의석상에 오면 뭐 그냥 쌍욕만 안 하지 뭐 그 네가 나를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그냥 막 덤볐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업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부사장하고 경영본부장하고 편성본부장이 파업 상황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출석을 했다가 비공개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한테 지금 파업의 원인이나 대책을 알리는 건 의무인데 그걸 비공개로 하자면 어떡하느냐. 그럴 거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딴 때 같으면 표결하자고 그래가지고 비공개로 했을 텐데 고영주 씨가 또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회의 때 또 불러서 왔어요. 이제 그래도 파업 현황은 보고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며칠부터 시작됐고 어쩌고 하더니 이제 비공개로 돌아서 그러면 대책은 비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돌렸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그래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민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돌아갔고 이번에 이제 비공개로 했으니 어떤 대책이냐 말씀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대책이 없대요. 그렇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비공개로 해서 그 전에 이제 왜 그걸 비공개로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아 파업 대책이나 이런 거는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 대책이 않습니까? 없는 게 비밀이니까. 그래가지고 파업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이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박문진의 그 이사회 구성이나 구조가 이제 지금 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사퇴를 하고 이랬으니까 좀 시쳇말로 쫄고는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게 알려질 수 있는 통로가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죠. 그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돈을 못 벌게 압박을 해서 내가 이러다 회사가 망하겠구나 싶을 때 하는 건데 그 저희는 지금 뭐 이제 그냥 러프하게는 시민의 힘으로 뭐 MBC를 바꾸자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말인 거고 실제 법적인 효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는 지금 누구를 압박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니, 당연히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거든요. MBC가 주식회사임에도 왜 공영방송이라고 하냐면 박문진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문진 이사회는 원래 그 BBC나 NHK나 독일의 ZDF나 이런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정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표하면서 방송을 시민의 방송으로 꾸려나가는 그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형식만 차용하고 내용은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그동안에 저지른 일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지금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신뢰도, 시청률, 그다음에 경영 실적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지금 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 파업에서 그 방송법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방송사의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업의 사유가 된다. 정당한 파업이다라는 판결들이 이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의 주인들인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방해해 왔던 그 공영방송의 임원진들을 그 해임시키는 것 그리고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지금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MBC라고 하는 걸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냐면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종합 정리가 되니까 생각이 나고 이제 반성이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MBC를
민영화시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위 이사회에 제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몇몇 저쪽 추천 이사들이 휴게실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괜히 아무 맥락 없이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영방송이 뭐가 너무 많냐, 2개 아니냐. 그러니까 KBS1, KBS2, KBS 사회교육방송, EBS1, EBS2, MBC 이렇게 막 헤아리더니 이렇게 많으니까 KBS 하나만 남겨놓고 사실은 다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희 국위이사회 임기 말기쯤에 이제 그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정원 문건이나 이런 거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MBC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민영방송인 SBS보다도 못하고 TVN보다도 못하니 저런 걸 무슨 공영방송으로 두냐,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종편이 출범하고 재벌이 방송에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뛰어들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뜨려서 망하게 하면은 그쪽에다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사회에서 말하는 걸 봐도 계속 이거를 주식회사라는 걸 강조하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영화를 시키면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드디어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우리 공범자들 영화에 보면 김재철이라는 분을 최승호 PD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단 말입니다. 사장으로서 MBC가 정상화되는데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민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방송을 계속 망가뜨려 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했던 실력 있는 언론인들이 배제돼야 됐던 것이고. 잠깐, 망가뜨리면 왜 민영화에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공영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영방송인지 민영방송인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 네. 헷갈리게 되고, 저렇게 할 거면 무슨 공영방송이 필요해, 이런 말이 나오고. 민영화 시키는데 그런 자기들이 이익을 보나? 이익을 엄청나게 보죠. 그게 되면 이사들이? 일단 정수장학회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요. 주주들이. 네, 지금 현재는요 주식이 액면가 5,000원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중가 돼가지고. 정수장학회구나, 그게. 네, 정수장학회 갖고는 30%가 네. 말만 30%지 죽은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걸 살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예. 근데 박문진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통위에 일단 허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회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자체를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MBC는 이게 근데 주인이구나. 이제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자기 건 거예요. 방송 의원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뺏어갖고 자기 걸로 만들었던 방송이잖아요, 원래. 우리 생각에는 네가 뺏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네 거냐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정말 아이러니가 정수장학회 홈페이지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저걸로 한 게 박정희 휘호로 해서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 MBC 현관에 가도 음수사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립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 뭐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 주식을 팔아서 네. 그걸, 그러니까 뭐 장학기금으로 뭐 쓰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정수장학회가 시동을 거는 거죠. 이 주식을 죽어 있는 주식이니 우리가 이거를 실질화해서 장학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할 테니까 이걸 팔게 해달라라고 이슈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야 30%만 그렇게 하고 70%는 어떻게 할 건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 하나씩. 그런 이게 이 중간에 이게 탄핵이 안 됐으면 이것도 완성하고 나갔겠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인천공항 팔아먹고 MBC 팔아먹고 하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큰 저거였을 것 같아요.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1년 남았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MBC라는 문제를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상한 지배 구조를 놔둔 채 설사 뭐 한다고 해도 1년 뒤에 가면 바뀐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항상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지난번 정기국회 때 작년에 방송법하고 방문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계 시민단체가 그 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쭉 연구해서 쌓아온 그러니까 외국의 공영방송은 이사회가 실질화돼 있는데 왜 아닌가를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사 구성원의 숫자도 확 늘리고요. 그다음에 그 여당이 뭐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런 구조를 바꿔서 동수로 하고 이사장 한 사람 더 가지는 걸로 하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는 과반으로 뽑지 않고 3분의 2의 특별다수로 뽑자, 이런 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보이콧을 했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구성 협상을 할 때 미방위를 달라고 상임위원장을 끝까지 버텼잖아요. 우리가 아 맞아. 예, 법사위는 포기해도 미방위는 포기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게 그 깊이 박혀 있고 또 실제로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정권을 뺏긴 데 있어서 MB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되는 상황을 국회에서 그 의사결정이 되는 순간 생중계했거든요. MBC가. 그때 이제 막 유시민 씨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가고 막 이런 것들 나왔지 않습니까? 찍는 게 아니었다.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촛불 시위가 그 쇠고기 문제로 촛불 시위 광우병 났을 때도 PD 수첩이 원흉이다. 그러니까 MBC가 국민들을 자꾸 자극하고 선동하기 때문에 이 좌파 방송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의지도 되게 강했어요. 실제로 보면 내가 보기에도 지금 국회에도 보면 MBC 출신 사람들이 다들 지금 여당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쪽에도 있습니다. 뭐 있다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다 비슷하죠. 심재철, 한선교, 아니, 그 나름 다 MBC에서 한성교가 MBC인가요? 옛날 MBC 아 그렇구나 MBC 앵커였구나. 네네. 맞아요. 근데 이쪽이 뭐 한 대여섯 명 이쪽이 훨씬 되는데 많긴 하죠. 그러니까 MBC가 약간 그 안에 약간 좀 야성이 강한 사람들의 그 흐름이 쭉 있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KBS는 약간 좀 공사 같아서 약간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를 그 길을 꺾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가 네, 되게 그러면서 그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MBC가 순혈주의가 지배하는 잘못된 그 인력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거 그걸 바꾸기 위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을. 순혈주의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알기로 같은 학교 출신들만 계속 뽑는다거나 고등학교나 뭐 대학 기준으로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만 계속 뽑는다거나 아니요 근데 공채 기준으로의 순혈주의도 굉장히 강하니까 그 공채 순혈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저는 제 개념으로는 공무원도 다 공채고 어? 삼성도 다 공채인데 그럼 거기다 순혈주의냐? 공무원도 아 그 기수 같은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신입사원들을 안 뽑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트렌드에 계속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치.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많이 구매해 가고 과거에 그 MBC의 방송 포맷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것들이 팔렸거든요. 실제로 비싼 값으로. 런닝맨 같은 게 이제 SBS에서 팔렸고 그러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인력들을 직접 이제 스카웃해서 데려가잖아요. 몇 배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능한 PD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커 올라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이제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봐요 방송을. 좋은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나갔죠. 네, 많이 나갔고. 그리고 과거에 MBC 뉴스데스크가 9시 뉴스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MBC 뉴스데스크를 KBS 9시 뉴스가 추월한 게 한 10년 전인가 그런데 그 뉴스였거든요. 이게 역전됐다. 근데 이제 지금은 MBC가 그걸 피해서 8시로 도망간 셈이 된 거죠. 근데 SBS보다도 못할 때가 많았고 이제 요즘 와서는 뭐 메인 뉴스 시청률이 2점 몇 %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그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방송을 하여튼 권력 마음대로 내지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사유할 것이냐.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당 쪽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MBC가 잘 되는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년 지방국회 지방선거 할 때까지 MBC라도 KBS를 붙잡고 있어야 하다못해 방송을 통한 뭐라도 좀 하는데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그 얘기를 하죠.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합니다. 우익 세력 최후의 보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근데 뭐 그게 대선 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총선 때도 못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없는 것보단 낫지. 그나마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MBC밖에 볼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얘기만 하다 끝낼까요, 그냥?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여기 뉴스 하나. 어제 그 전주에서 우리 국감 했는데 소문이 쫙 도는데 오늘 그 한국 시리즈 시구를 문 대통령이 내려가서 하신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거 막 뭐 그래서 완전히 매진되고 난리가 났는데 가신대요. 진짜로요? 광주에. 제발 좀 우리 대통령 가시면 저 구본능이나 양혜영하고 눈 좀 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눈길 보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사퇴할 것들이니까 그냥 가셔서 공만 열심히 던지고 오십시오, 문 대통령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 여러 가지로 뵈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원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능력이나 해오신 일 중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더 좋았던 거는 야구를 좋아하신다는 게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 옛날 야구 프로야구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는데 예. 두산 두산 그거 이렇게 옛날 반달봉 그 유니폼 디자인 나셨다 그랬잖아요. 97년에.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이 야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의원님 연배에서는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과외를 했어요. 네. 다른 과외도 다 했는데 영어를 특히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선생님 하나에서 영어 과외를 했는데 그 고3 때 여름방학 때 그 영어 선생님이 우리 둘을 데리고 네.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넷이 있었구나. 넷을 데리고서는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갔어요. 근데 중앙고등학교 야구였어요. 야구 고교야구 결승전이란 고교야구. 거. 예. 윤몽룡 있을 때. 윤목령 김승수 게임을 제가 갔다니까. 그게 제가 19살 때 간 거예요. 그때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갔어. 같이 영어 과외했거든. 그게 저의 야구에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 뒤로 좋아하신 예, 거예요? 그 뒤로. 와. 나는 저 동대문 야구장을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다녔어요. 옆에서 왜 하신 거예요? 오빠랑 아니? 형이랑 아버지랑? 형이랑 둘이서. 그 선생님도 야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 되게 좋아하죠. 요새도 봐요? 요새도 좀 봐요. 근데 요새는 그 LA 다저스가 워낙 팀이 좋아서 네. 그거 보는 게 더 재밌죠. 저는 국내 야구를 그러면서부터 좋아해서 사실은 제가 저녁 시간에 약속을 안 했어요. 야구 중계를 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 배어서 이제 광팬이었는데 제가 그 두산 서울 게임을 한 10게임 정도는 1년에 갔어요. 예. 그럼 잠깐 이제 얘기가 수다로 넘어가지 말고. 잠깐. 근데 정우찬 선생님은 자기 30게임 본다고 맨날 저한테 자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팬이라고.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KBO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뭐 제가 야구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KBO가 많은 적폐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강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무총장 하나가 이제 모든 그 전권을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야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거고 선수를 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단을 위한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3년짜리 그 사무총장의 임기가 2번 이제 하면서 6년째 지금 이 친구가 해와서 이제 12월이면 이제 임기가 다 되는데 이것을 늘 부르짖고 이것을 이제 뭐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자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네네. 그 기자 박동희 기자라는 박동희 기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칼럼을 쓰면 그 칼럼을 일부러 골라봤어요. 어찌나 그 기사를 재미나게 잘 쓰는지 그랬었는데 그 박동희 기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국회의원이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찾고 있는데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박동희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뜸 팬심에서 보자 그랬죠. 네. 이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게 이 친구가 이제 그 KBO에 취재를 했죠. 이제 그 옛날에는 뭐 공인구를 예. 이제 탈락된 공인구의 회사에서 그 이제 통과가 된 공인구 회사의 공을 이쪽으로 바꿔서 뭐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최규순 그 심판이 그 돈을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다 알았군요. 다 그때부터? 알았지요. 다 알았는데 이 KBO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소불위의 야구계에 프로야구에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캐면서 보니까 이제 정치가 얽혀 있는 근데 거죠.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는 구단주의 힘과 구단주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단주들이 모여서 이제 요것이 전체를 함께 그 총괄하는 데가 KBO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KBO의 그 총재는 아마 구단주 중에 한 명이 이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 김기춘이 KBO 총재를 한번 했어요.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정치가가 했었고 신상호 씨 같은 네, 분도 신상호 씨 있었고, 같은 예. 분이 했었고 근데 사실 매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자리였는데 김기춘 씨가 KBO 총재를 할 때 거기에 그 아주 주니어로 있었던 게 지금 양희영 사무총장이 그때 대리인가로 있었어요. 이 사람 입사는 KBO로 했군요. KBO예요. 예, 그래서 예.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윗사람한테 비위 맞히는 데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KBO 그 김기춘 씨가 가면서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예. 보좌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1년 반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KBO로 돌아가면서 그 뒤로 이제 비서실장이 되고
그리고 김종이라는 친구가 바로 또 두산 베어스 홍보팀에 있던 친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김종을 김기춘이 보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인데 예. 아는 식당의 아들이라죠. 정설인데 김기춘이 소개했을 수도 있고 양혜영이 추천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인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김기춘이 그리 가면서 김종이 차관이 되면서 그리고 뭐 스포츠 토토부터 시작해서 이 야구 관련되는 일들에서 이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으로는 양혜영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그 구단주를 10개 구단주를 관장하잖아요. 네. 다 재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기춘이나 이 최순실 같은 친구들이 이 구단주를 통해서 재벌들하고 훨씬 더 쉽게 이 컨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상상이고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일단은 그 이 김종이 있고 김기춘이 있어요. 그리고는 2010 몇 년이죠? 13년 10월 달에 한국 시리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하죠. 시구해요. 예, 예. 근데 그때 김기춘과 최순실과 정윤회와 김종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네. 아.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날리는 멋있는 남자가 났어요. 그게 정윤회였고. 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양희영 얘기로는 자기는 뭐 김기춘을 보좌관 할 때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내부 고발자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김기춘 보좌관을 했고 김기춘을 최근에 봤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러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아니에요. 중요한 여러 것은 그 가지. 사람이 뭔가 부정을 많이 했느냐가 부정이라는 게 중요하겠지. 이제 차용 비리가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이제 공채를 하는 척하면서 다 빼돌리고 다 자기 아는 사람들 네. 높은 정치가 관련된 사람들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자 뽑지 마라. 1등한 애가 있었어. 아주 우수한 애가 있었는데 딱 무슨 야 여자 골치 아파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걔가 빠져버린 거예요. 딴 사람이 올라가고 빼는 정도 아니라 팀장들한테 점수를 고치라고 시켜갖고 점수를 낮춰서 인사에 누락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가 권력의 견제,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해지는 게 문제인 거고, 이제 특히나 또 이제 공인구도 문제가 돼가지고요. 공인구 업체 선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발 개수를 못 맞추는 회사에다가 이걸 줘서 잘 아시겠지만 반발 개수가 높으면 공격에 유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팀이 유리한지를 KBO가 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뭐 양혜영 본인 다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회사 사장이 회사 돌아가는 사정 모르면 그 사장 책임인 거지 몰랐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좀 그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KBO가 인원도 뭐 얼마 되지 않고요. 예산도 뭐 이제 심판 봉급까지 다 있으니까 이제 뭐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힘이 센 것도 중계권 또 갖고 있고요. 네. 초상권 다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 스폰서 뭐 서브 스폰서 다 계약권 갖고 있고 국제 대회 또 스폰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선수 선발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 이게 이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하여튼 김기춘이 연결되면서 여기서 이 야구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이제 돌아갔다라는 이런 이제 그 제보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잘못 법을 어겼다라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뭐 법인카드 갖고서는 뭐 또 뭐 쓰는 거 아니면 자기 형네 회사에다가 보험을 몰아주는 거 뭐 이러면서 뭐 찌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양형을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처음에 놀랐던 것은 박동현 기자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검색을 해서 쭉 보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또 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사람이 하여튼 윗사람한테 잘하고 기자들 입 잘 막아놓고 하니까 어제 구본능 총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야구계에 이 사람밖에 없대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왜 내부에서나 이 난리가 났느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최기순 그 사건 났을 때도 결국은 그 두산 사장이 그 기자한테 그거를 자기가 그냥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자리 물러났잖아. 두산에서. 그 사람 하나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끝내 묻힐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저는 그게 제일 의문스러웠어요. 그랬고 마피아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기순 씨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결국은 재판 근데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영장이 놀라운 일인데 그 분이 돈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받는 통장은 다른 통장을 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장을 조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그 통장이 불법 도박을 하는 조직의 통장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박하다 돈 떨어지면 전화해갖고 형님 뭐 그래서 감독 구단주 할 거 없이 무시로 전화를 하니까 네. 이걸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이랬는데 그 사람 이미 계좌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까 이걸 털면 그 다음 루트가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럼 뭐 약간 그냥 아사모사 넘어가고 최근에 본인은 불구속 입건이 되고 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혜영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친구가 아무도 몰래 그 야구협회의 부회장이 됐어요. 한국 야구 그래서 소프트볼 아마야구 협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거기 부회장이 된 것을 다 쉬쉬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올 연말에 KBO 이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넘어가려고.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구계 이제 끝까지 말아먹겠다는 거죠. 자기가 다 주도권을 쥐고. 근데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저께 이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어제 야구협회 회장이 김웅룡 감독 아니에요 지금? 김은용 감독이 이번에 됐죠. 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구본능 총재가.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KBO가 재정 지원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양혜영 총재가 글로 가서 한국 야구 소프트볼 협회 재정도 맡아서 재정 담당하게 됐고 내년부터 올림픽 관련돼서 예산 지원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본능 거죠. 씨가 그 돈은 우리가 준 거니까 끝까지 감사해야 지가 되겠습니다. 준 이 건 줄 얘기는. 알았어 네. 나는. 아주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렇게 두 사람을 증인을 신청했는데 둘 다 그렇게 아프리카로 도망가면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구본능 총재가 거기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로비를 각계각층에 다 했어요. 우리 국회 안에서도. 그래서 끝내 안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양혜영이 나가면 내가 안 나가도 되냐. 아. 오케이 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저께 양혜영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런데 15분 전에 예. 구본능이 온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안 나와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오지? 근데 와서 질의를 해보니까 바로 그 왜 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양혜영을 비호하러 온 거예요. 김재철 이진숙 관계하고 비슷하네요. 아니야 박근혜 최순실 관계예요. 최순실 박근혜 관계예요 이거는. 예. 이게 제가 먼저 5분 질의를 했는데 양희영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 없다. 아니다. 딱 그냥 노만 하고 있었어요.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참고인으로 딱 이 구본능 총재가 왔는데 제가 이제 구본능 총재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뭔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보통 저는 그분을 뭐 잘은 모르는데 보통 때도 저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밖에 없다. 뭐 찾아봐라. 이 사람밖에 없다. 뭐 좋은 사람을 이상하더라고요, 추천해라. 굉장히. 뭐 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야 거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들이 적폐에 대해서 이런 비리에 대해서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안 돼요.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두고 있냐? 이 사람밖에 없대요. 이 사람이 없고. 그러더니 저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양혜영을 감쌀까?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양혜영이 구본능 총재 오라 그런 것 같아요. 아, 당신 와야 되겠다. 여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야. 사퇴한다. 그래, 내가 울고 싶었는데 맘 떨어져서 좋아. 사퇴한다. 같이 사퇴하셔야 됩니까? 됩니다. 같이 합니다. 당장 하셔야 됩니다. 당장 합니다. 다 이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번 했어, 3번. 나간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제 제보에 가면 이 사람들이 돌아갔대. 근데 KBO 사무실을 둘이 다 조용히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 멘트도 없이 조용히 있었대요. 예. 그더니 한 2-3시간 뒤에 양혜영이 총재를 꽂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퇴한다는 말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뭐 감정에 좀 치우쳐서 그러지 나는 사퇴 안 할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증으로 고발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연말이라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연말까지는 임기를 임기거든요. 마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임기를 고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지 다른 데를 또 너무 탈 수가 있지. 지금은 얘네들이 니네들이 잘못했지 간도라라는 건데 네. 지금 구본능 총재는 분명히 그만두려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내가 뭐 네. 이런 데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있어야 돼. 하는 장면이었거든. 전 국민이 다 봤잖아. 예. 그런데 양혜영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 친구는 지금 다시 자기 꿈이 많아. 이 야구계에서.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작업이 들어가니까 기사 톤이 그 순간 확 돌아서더라고요. 확 돌아서 모든 신문이
그 본능 양해영 그 연말에 사퇴하기로 발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식으로 아주 예. 나쁜 사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쁜 사태인 게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질의하고 나서 기사가 막 수십 개가 다 깔렸어요. 네, 그랬어요. 둘이 같이 동반 사퇴하기로 네. 했는데 그게 돌아가서 한 3시간 정도 후에 연말에 동반 사퇴하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말에가 끼어들어서. 연말에 끼어드는 거야. 근데 일반 국민은 연말을 모르잖아요. 그 연말은 의미를, 임기 그렇죠. 끝이거든요. 예.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오늘 저렇게 한국 시리즈의 시구를 대통령께서 가서 하시면 또 이제 얘네들이 눈 맞추려고 대통령 옆에 와서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응? 와가지고 양희영이 또 가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발 그들한테 좀 냉랭한 눈빛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웅룡, 김성한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옆에서 좀 많이 도우셨던 분이거든요. 야구협회는 결국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권한이 많아요. 지원이야 뭐 월급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역할들이 그런데 일단은 이게 중개권 체육진흥회 같은 데서 지원을 안 해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래 봤자 뭐 4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뭐 있겠습니까? 뭐 한 300억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개권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 재벌들하고 같이 중개권은 KBO고 야구협회는 야구협회. 야구협회는 예산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구협회는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갖다 문체부로 오면 저는 훨씬 편하죠. 문체부는 우리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편한데 KBO는 직접적인 KBO는 피감 기관이 결국은 아니거든요. 이제 구단주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그게 순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적폐가 참 많은데 보통 아닌데 구단주들도 다 구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힘이 세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냥 근데 저는 근데 지금도 힘이 친구들이 셀까요? 김기춘이 감옥에 가 있고. 양해영. 자기가 무슨 김성한, 김웅령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이미 그 문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자기가 잡아놨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대요. 이미 다출 대해놨다. 손혜원 정도 갖고선 내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대요. 어디 미친년이 하나가 나와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들려오는 거야. 오늘 시간이 다 됐죠? 아니 이제 1시간 8분이라서 20분 남아서 그게 아껴뒀다 이제 너무 길지 않았어? 너무 아니야 30분까지 딱 좋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일단 가계부채 뭐 대책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도 좀 듣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돈은 빌려준 놈이 잘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못 갚는 상황이면 빌려준 놈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빌린 놈이 잘못하는 건가요? 둘 다 잘못한 거지. 그래도 책임을 더 묻자면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 질문을 몰고 가지 마. 복잡한 사건. 몇 퍼센트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그러면 하여튼 가계부채 대책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 알바 할 때도 그걸 갖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이상한 잘못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잘못은 지금 정권 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국가가 다 주무르고 그것도 행정부의 관료들이 너무 미세하게 일일이 다 국민들의 그 삶을 갖다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을 못 버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기초라고 치는데 그냥 어저께 것만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정권 초에 9월달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8월달인가요? 뭐에다가 이제 늦어진 거죠. 그래서 10월달에 했는데. 막상 여러분 어저께 신문 보도를 보시면 아마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별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DTI라는 거를 신 DTI라는 걸 들여와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 8월 달부터 DSR을 하겠다.
그게 다야. 그러면 이제 신 DTI가 뭐고 DSR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신 DTI는 예, 지금은 현재로는 debt to 대출받을 수 있는 income인 금액이, 예, 예. DTI가 debt to income인데 아.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받을 수 자기가 있는 대출 받을 규모가. 때 원리금이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 계산해서 이제 그걸 한도를 둔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미 하나의 대출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받으려고 할 때 이 대출의 경우에 DTR 계산할 때 기존에 받은 대출에 의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생각을 안 하고 요것만 보고 있었던 네. 것을 네. 합친다. 내년부터 이제 합쳐서 하겠다. 네. 내년 합치지만 합쳐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 사실이 그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런 건가요? 진즉했어야 되는 예.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하겠다고 하던 것들이에요. 그냥 스케줄상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DSR도 원래 시작은 올해부터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었고 그게 이제 늦춰져서 뭐 내년에 말에 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올해 한다고 한 건데 이걸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사가 보면 기존 대출이 2억 있는 사람이 요번에 새로 뭐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할 때 빌리려고 할 때 한도가 준다더라. 네.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보면 집이 그러면 대출이 없던 사람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없는 어차피 거지. 한 번 받는 거니까. 네. 그 집 팔고서 사는 사람한테 아무 차이가 없는 거고. 아. 그건 뭐야? 그냥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명색은 기재부 장관, 부총리죠. 게다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장 다 모여가지고 게다가 이제 보니까는 한국은행 부총재도 모였던데 다 모아놓고 말을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봤어요. 뭐 기재부에 보니까는 한 40페이지가 쓰여 있어. 뭐 저거 막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읽고 나니까 이게 무슨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있어. 기승전결이 다 따로 놀아. 정말 따로 놀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계의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이 너무 커서 잠재적으로 위험이 크니 뭔가 대책을 내놔야겠다. 라고 말해놓고 막상 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없대. 위험한 거 하나 하자. 아,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 그럼 앞에 말한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다음에는 전책이 뭐라서 그래서 줄줄줄줄 있지만 크게 보면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2006년부터 12년까지는 8%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11%씩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낮춰가지고 8%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6%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우리나라 다시 8로 가겠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던 이유가 8%일 때도 올라갔는데 요새 좀 더 올라간 거를 8% 낮추면 그러면은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지냐? 안 떨어져. 네. 계속해서 올라요. 올라가는 속도만 좀 줄이겠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뭐야? 응? 그러니까 보통 가계의 소득이 생각해 보면은 GDP가 예를 들어서 실질 GDP가 3% 오른다. 물가가 2% 오른다. 그럼 노미널 GDP가 한 5%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 가계 소득도 한 5%씩 올라가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 5% 늘어가는 것에 대비 부채가 8% 늘어가면 그러면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꼭 그거 하려고 지금 뭐 근데 막상 보고서 내용은 근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군으로 나눠놨어요. A군, B군, C군, D군 내놔놨어. 그러니까 A군은 뭐 소득도 높고 부채도 낮은 사람. B군은 뭐 부채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많아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뭐 C는 이제 뭐 위험한 사람이고 이제 D는 이제 부실이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CD 비중이 얼마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A랑 B 비중이 90%가 넘어 90몇 %야. 그러면 아니 뭐가 걱정이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니까. 예. 그래놓고 나서 갑자기 왜 DTI는 왜 나와? 예. 응? 그러네요. 정말 뜬금없는. 그러고 나서는 거기 어디에도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기승에. 예. 근데 막상 나온 정책과 보도를 알아듣는 기자들은 아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사기 위해서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하는데 신 DTI 때문에 좀 더 뻑뻑하겠구나. 그것만 사람들이 알아들고 사실은 그게 포인트일 거고요. 네. 그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가계 부채 대책이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근 높아졌던 걸 좀 낮추는 것에 불과한 거라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니 횡설수설에 40페이지 한번 혹시라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별의별 복잡한 통계들이 주르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는 건지를 나 같은 사람 나는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지 참 보면 일 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책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관료들이 그러면 그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거를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런 식의 보고서를 만든 거를 위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 했을까요? 아니면 뭐 청와대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나는 근본적으로 그랬을까요? 지금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항상 고려를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도 골치 아프고 내려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는 어정쩡하게 있게 만드는 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미 장관은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면 아 정말 여성 국회의원 중에 저렇게 똑부러지게 똑똑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굵직한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도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그것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무엇을 굵직하게 할 건지도 쑥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하는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값 올랐고 이 사람들만 어떻게 막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하자면 미봉책, 임기응변에 그야말로 뭐 또 다시 하나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내용이 너무 없어서 약간 좀 황당했다. 그 전에 선생님 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요인으로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게 집값이었어요. 그때도 집 사느라고 진 빚, 그럼. 가계부채 핵심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얘기하는 분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 경제 알바에서 제가 계속 말했던 그 포인트가 그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인정한 셈이에요. 뭐냐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debt to service ratio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DSR은 참. 그게 바로 이제 DSR은 신 DTI다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에 의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진즉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해. 한국만 부동산 경기를 따로. 유지하려고 일부러 얼굴 이렇게 보겠다. 외시하고 있었던 담배 대출 비율 따로, 신용 대출 비율 따로 이렇게 따로 관리했어요. 야구로 치면 공이 외야로 공이 딱 떴어. 근데 센터필드 하던 놈이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막 뛰어가서 지금 잡으려고 폼재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드 해서 멋있을지 모르지만 공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잡으면 칭찬해야 돼. 애초에 뛰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서 자리 가 있어야 되는데. 일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걸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DSR 도입을 계속해서 미뤘던 거예요. 요번에 기껏 한다는 게 내년 말 하던 걸 갖다 6개월 땡겼다. 6개월 땡긴다는 건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도록 해서 먹고 사는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와 정치권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놓고 이제는 막상 틀어주려고 하니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소리를 누구도 받고 싫은 거야.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깡통을. 이번에 또 다시 깡통을 미룬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선생이 이 가계부채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이 행정부가 움직이는 얘기까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이해가 선거 됩니다. 때문에 경제정책이 왜곡되는 그렇지. 사례는 뭐 그렇지. 동서고금에 너무 정치 많은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도 역시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만한 얘기를 요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와요. 그 규제의 핵심이 뭐냐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너희들이 들여다보지 않고 빌려줬으면 규제하겠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심지어는 대부업체를 규제를 할 때도 그거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지금 은행권 대출도 예. 상환 능력은 안 보고 대출하는 나라를 온 지가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이야?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처음 드린 거는 빌려준 놈이 잘못한 게 맞는 거네요. 빌려준 놈이 누구야? 은행이야? 뭐 아니면 그게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지금 아니 금융권이 아니라 네 정부가 대부업체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그걸 그러다음에 주관했다는 보세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근데 그 신DTI를 적용을 뭐 서울 지역이나 뭐 투기 지역 뭐 투기 뭐 이런 뭐 억제 지역인지 거기만 적용하고 예, 그렇다고 하대요. 나머지는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해? 거기는 좀 부동산 값이 좀 오르라고. 응. 어? 여기는 좀 올랐으니까는 투기 지역은 너무 오른 거는 올리지 못하게 하고 뭐 특별히 안 오른 데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려가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놔두는.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계산이지 무슨 경제정책 이런 게 있어. 그러네요. 그 점에서는 이전 정부하고의 혹평하자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한 번 망가진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마음 큰맘 먹고 먹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깡통 차기 남한테 수건 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을 참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해요. 쭉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건 건데 질문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 자체가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로 그냥 그렇죠. 예를 흘러가는 들면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군 나눴다 그랬잖아요. A군, 네. B군, C군, D군, A군, B는 뭐 상환 능력이 괜찮다 그랬잖아. 그 보고서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B군의 그 DSR이 가운데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중간값이 48%야. 48%는 미국에서는 은행에 가서는 저 뺨 맞고 꺼져 자식아 소리 듣는 자기 소득의 48%를 원리금으로 내야 되는 사람들이 B군이야. 근데 B군이 한 600조 돼 있는데 그거는 뭐 괜찮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 말로 DSR을 도입하겠다고 6개월 뒤에 도입할 사람이 문제가 없는 그룹에 지금 중간값 DSR이 48%야. 그 얘기는 DSR 도입해도 DSR을 50% DSR을 50%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DSR 도입 포인트가 아니라 DSR을 몇 % 기준으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기획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요 지역은 DTI를 신 DTI로 바꿔가지고 요 지역은 40%라고 저 지역은 50% 그거를 발표하는 의짓짠한 짓을 하는 나라야 이게. 그럼 제가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투기 형태로 빌려주는 것은 여전히 부동산 값이 안 오른 지역에서는 좀 무리해서 빌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값이 이미 충분히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집을 더 많이 사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정책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통일된 룰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놓고 나머지를 시장으로 맡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거 지들이 투기를 그렇게 잘 알아. 요 지역 그런 게 딱 나눠 길 건너편은 투기해도 되고 여기는 투기하면 안 되고 투기인지 아닌지 지들이 또 어떻게 알아? 어? 이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관료들한테 이런 마이크로한 규제 권한을 줘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게다가
이게 지금 위험하지 않다면서 왜 또 신디테일을 하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나 좀 무식한 얘기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 주 선생은 잘 물어봐요. 네. 저도 한번 물어볼게. 왜 그 미국에서는 집 살 때 장기 모기지를 하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안 해줘요? 20년, 우리나라는 30년? 하죠. 해요? 예, 저도 30년 모기지에서 아 진짜요? 예. 요새 그래요? 대출 요새는 중에 이제 그게 그렇게 있어요?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다 그렇게 하던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대공황 전까지도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5년 만기고 보통은 이자만 내고 원금 올라가면 다시 또 연장하고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왜냐하면 은행은 장기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 들어오는 돈은 단기 자금이잖아. 아,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구나. 미스매치가 안 네, 맞아서 네.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 되면서 왕창 망가졌지.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가 루즈벨트 때 무엇을 했냐면 그때 모기지.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신규 상품인데 그 전까지는 없던 상품을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고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30년 만기로 똑같은 돈을 갖다 하는데 그것도 장기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근데 고정금리로는 은행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 고정금리를 은행이 고객한테 대출을 팔고 그 대출을 페니메나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택금융공사한테 다시 넘기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갖다 풀을 해서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이런 그 30년 모기지라는 상품을 미국이 처음 시작을 하고 다른 나라도 퍼졌지만 이런 페니메나 이런 식의 겉이 없는 나라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최근까지도 고정금리 대출이 없이 다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고정금리를 갖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생기는 문제냐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그 추첨으로 해서 로터리로 이제 받아가게 해서 가격 상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한을 하고 로터리로 해서 거기에서 당첨되는 사람은 그거 당첨되는 것만으로 공돈을 먹게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갔던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1가구 1주택이라고 말이 그렇지 2년 살고 파는데 양도세를 안 물리겠다. 이건 뭐 투기를 아주 조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지. 예?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팔면 40년을 살면 20번 사고 팔 수 있어. 전 국민의 투기꾼화를 갖다 아주 조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이런 거는 전혀 건드릴 생각 안 하고 보유세는 전혀 건드릴 생각 안 하고 소득 상환 능력에 의한 대출 기준 들이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여기는 투기 지역이니까는 얘는 뭐 하면 안 돼. 쟤는 뭐 해야 돼. 돈 날려면은 뭐 돈 줘서 할 거야. 이게 뭐 무슨 떼거지를 쓰는 거야. 이게. 그 관료들의 변명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걸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내 집 생각하니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유가 내 집 마련하면은 그것 때문에 당첨되는 순간 2억 3억 벌게 만들어놔 순간 그렇던지. 근데 그 요즘 애초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집값이 오르지도 않으니까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저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냥 꾸준하게 제 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 예를 들면 25%, 30% 정도 수준을 내고 내가 가족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굳이 내가 집 살 필요 있겠냐 싶은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좀 25평, 30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좀 엔간하게 살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임대라는 것은 저소득 임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이 자본을 일으켜서 이 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만들고 주거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뭐 이제 경제 알바를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기 뭐 이제 요 주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요 가격 이 부채 대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정확하게 목표도 얘기 안 했고 방법도 얘기 안 했다고 하셨는데 미봉책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미봉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사견은 뭐 펀더멘탈하게 생각하면 주택 분양에 대한 일체 시장의 그 규제를 없애게 하고 가격을 자유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에서 뺏어서 각 지역구로 넘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뭐 말하는 무슨 뭐 개발 이익 뭐 환수제 뭐 이런 거 그거 있을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에 없는 것 제발 만들지 않으면 돼. 그냥 간단해요. 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면 우리나라는 그냥 저절로 잘 될 텐데 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저항을 할까요?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관료들은 월급은 직장에서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집값이 떨어지나요? 자기들이 많이 가져야 되거든. 집값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값이 오른다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대출 규제하면은 상관없을 거 아니야.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제가 어제 누구 아는 후배한테 한탄을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긴 집이 없지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안정되고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게 러프한 의미에서 맞는 얘기인 건가요? 그거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입장에서이지만 공공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DSR 도입을 그리고 DSR에 대해서 몇 %를 하겠다 말도 안 하지만 그걸 도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 들어오면 다 주르르르 뭉거진다는 걸 아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부동산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일당 오만과 편견 제2탄 가계부채 공영방송 그리고 KBO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간단하게 이제 마치는 말씀 듣고요. 댓글창에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료로 할 건지 팟캐스트로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면 취합해서 진행하겠고요. 그 의견은 이제 그만 듣죠. 그만 들을까요? 예, 그럼 뭐 취소입니다. 의견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그래야죠.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영방송을 아까 이제 MBC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KBS 사장의 이제 그 이상한 행동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를 안 해주는 대가로 국정원 돈 2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보도국장 때 그 짓을 했고요. 그 결과 보도국장 때 사원들한테 신임 투표를 했는데 96%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보도본부장이 됩니다. 그 보도본부장은 임원급인데 그때는 또 그 KBS 기자 도청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거를 또 시켰든지 무마했든지 하여튼 그 사건과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탓인지 사장까지 됐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제가 정현주 사장님하고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MBC는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은 것 같고 가닥이 잡힐 것 같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는데 KBS는 너무 답답해서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결국 KBS는 깊이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진짜로 KBS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나 어차피 KBS 안 보는데 저렇게 되나 마나 뭐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KBS의 언론의 그러니까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장이 없을 때 벌어진 일들이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KBS 기자들이 지난번 파업 때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해낸 기사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 사장이 또 세월호 유족들 막말 문제 뭐 이런 걸로 없어졌을 때 KBS에서 특종을 한 게 문창국 총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 친일 설교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또 민주주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도 공영방송은 굉장히 소중한 공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언론인들이 자기들 월급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꼭 좀 힘을 보태주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공범자들이 뭐 이제 100만을 넘었다지만 500만, 1000만만 보시면은 뭐 금방 끝날 일입니다. 좀 많이 찾아서 봐주십시오. 예. 국감 중이라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이 바쁩니다. 뭐 할 일도 많고 몇 달을 준비했는데도 또 다른 일이 또 터지고 이상하게 전국에 그 서럽고 기댈 데 없는 사람은 다 저한테 와요. 저는 사실 문화 쪽은 제가 아주 확실하게 집어서 제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냥 일이 뭐 인기가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제가 계속 그 한 손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이제 교육 쪽에서는 뭐 이제 사학 비리 학교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평택대학교 일들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서 그리고 이제 기사가 되고 많은 이제 교육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KBO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돼야 돼요.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아니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학감에서는 제가 이제 고소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거고 문제가 있는 데는 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짚어 나가야 되고 우리 사실 공 선생도 그 해결책을 항상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을. 근데 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경제 분야는. 근데 이제 저한테 다행히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 용기를 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되는 부분들과 KBO 관련되는 거 이거 둘이 이제 마지막 그 감사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도 좀 실어 주시고요. 항상 저도 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좀 힘들어요. 기도 많이 뺏기고 외롭고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제가 용기를 냈던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는 것에서 저도 또 많은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아 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권력이 뭐 정치 권력이 됐든 경제 권력이 됐든 집중이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들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론이 권력에 봉사한다는 것. 정치 권력에 봉사하고 경제 권력에 봉사하는 미디어가 다 이제 쥐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KBS, MBC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요번에 단기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버넌스를 바꾸느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가계부채 대책이니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정치적인 용기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MBC랑 KBS는 사실 절차적인 정당성을 신경 쓰다 보면 실제적인 말하자면 부정의가 이제 계속해서 된다라는 아주 독특한 딜레마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MBC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일단 오만과 편견 파일럿 2탄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하나씩 주제를 갖고 오죠. 네, 찾아보겠습니다. 세계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돼요,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